안녕하세요. 미익주식론 대학이 미진입니다. 10월 31일 오늘의 미익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제가 정말 싫어하는 겨울철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아무쪼록 올해 겨울은 좀 예년에 비해서 따뜻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오늘도 소중한 미존 멤버분께서 남겨주신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는 상어 28637님께서 남겨주신 글이고요. 늘 좋은 정보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동평균선 볼 때 20일, 50일, 150일 추세선을 보시는데 증권사 어플에서 종목 눌러서 보면 차트를 일봉, 주봉, 월봉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상기 20일, 50일, 150일 추세선은 일봉으로 확인하시는 걸까요? 어플에서 볼 때 일봉, 주봉 어떤 걸로 추세선을 보는 게 좋을까요? 조금씩 다르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차트 전문가도 아니고요. 이런저런 조언을 드리기에는 조금 아직까지는 공부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내용만 좀 정리를 해드리면요. 이동평균선을 볼 때 일반적으로 일봉 차트를 기준으로 20일, 50일, 150일 이동평균선을 확인하는 게 가장 보편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투자 스타일 그리고 목적에 따라서 주봉 차트 아니면 월봉 차트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보통 이제 일봉 차트 같은 경우는 20일, 50일, 150일 이렇게 단기의 추세를 볼 때 아니면 중기적인 관점에서 주식의 움직임을 살펴볼 때는 일봉 차트가 가장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요. 주봉 차트 같은 경우는 10주, 20주, 40주 이동평균선을 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때는 이제 중기 및 장기 추세를 파악할 때 좋고요. 일봉의 노이즈를 제거하고, 그러니까 쓸데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조금 제거하고요. 큰 흐름을 보기 위해서 보는 것이 주봉 차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월봉을 볼 때는요. 10개월, 20개월, 40개월 따라서 몇 년을 보는 거죠. 장기 추세를 파악할 때 적합하고 대형 주식이라든지 아니면 전체적인 지수의 장기 투자 전략을 수립할 때 유용한 것이 월봉 차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동평균선 투자법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한 가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최근에 investing.com이라는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이동평균선 투자법 활용하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자주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요. 지금 investing.com에서 제공하고 있는 차트 그리고 대부분의 웹사이트에서는요. 이동평균선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보통 보여줍니다. 이걸 우리가 심플 무빙 에버리지라고 부르고 한국말로는 단순 이동 평균선이라고 부르는데요. 그야말로 20일 이평선이면 20일의 종가를 다 더해서 20일로 나누어서 표를 그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사실 이동 평균선에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지수 이동 평균선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최근의 주가에다가 조금 더 가중치를 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 따라서 굉장히 바람직한 이동 평균선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investing.com 측에 요청을 해놨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동평균선의 종류가 너무 제한적이기 때문에 단순 이동평균선 말고 지수 이동평균선을 추가해달라 이렇게 얘기해놨거든요. 조만간 investing.com의 주가 차트 툴이 조금 업그레이드 될 가능성이 높다. 업그레이드 되는 대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질문 보내주신 공부하는 상은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0월 31일 준비된 오늘의 빅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어제 미국 증시 시황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S&P 500 맵을 보시면요. 어제는 한눈에 봐도 혼조세였죠. 그래서 대충 반 정도는 올라가고 반 정도는 떨어졌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한 가지 뚜렷한 특징은 반도체가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어제 반도체 섹터에는요, 두 가지의 악재가 있었죠. 첫 번째는 AMD의 어닝 결과가 굉장히 좋지 않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관련해서 굉장히 커다란 악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혼조세를 보였기 때문에 시장의 폭, 마켓 브레스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53%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추세가 좋은 종목이 반, 추세가 좋지 않은 종목이 반, 이 정도 된다. 아직은 시장 폭이 올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시장의 변동성 지수, 공포 지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어제보다는 많이 올라갔죠. 20을 뚫고 21.66까지 상승을 했는데요. 최근 들어서 변동성이 올라가는 이유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다음 주에 미국 대선이 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이죠. 따라서 대선이 끝나고 나야 변동성이 좀 잦아질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Fear and Greed 인덱스도 57까지 떨어졌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대선이 잘 마무리될 때까지는 시장이 조금 불안정한 모습을 보일 것이다. 투자자들이 조금 심리가 위축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AAII의 설문 결과가 어제 발표가 됐는데요. 의외로 일주일 전보다는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39.5%의 설문조사 응답자가 6개월 이후에 미국 증시는 상승할 것이다. 긍정적인 대답을 했고요. 30.9%는 아니다. 6개월 이후에 지금 현재 수준에서 미국 증시는 하락해 있을 것이다. 부정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히스토리컬 에버리지를 보시면요. 지금 평균적으로 보통 37.5% 그리고 31%거든요. 따라서 아직까지도 투자자들의 심리는 평균 이상으로 긍정적이다. 이렇게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다음에는 미존 탑 17의 성적인데요. 어제는 성적이 좋지가 않았죠. 4종목만 올라갔습니다. 제타가 다시 회복했죠. 3.29% 올라가면서 가장 좋았고요. 알파벳, 구글이 좋은 어닝 결과를 토대로 2.82% 상승 마감했습니다. 세 번째로 우버가 플러스 0.28, 네 번째 마이크로소프트가 플러스 0.13%로 좋았는데요. 문제는 마이크로소프트는 어닝을 발표하고 나서 4% 가까이 급락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이 바로 횡보를 했는데요. 아직까지는 72,000달러를 넘어서고 있다. 따라서 긍정적인 모멘텀이 아직까지는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모두 하락했습니다. IWM, 소형주가 모여있는 러셀 2000을 추종하는 ETF죠. 0.14% 소폭으로 하락을 했고요. 메타가 마이너스 0.25, 그리고 그 아래쪽을 보시면요. 메타 역시도 어제 어닝을 발표하고 나서 4.4% 급락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앱 러빈이 마이너스 0.34, 디렉시온 데일리 스몰캡 볼3 타임즈 ETF, TNA가 마이너스 0.45, 테슬라 마이너스 0.76, TSMC 마이너스 1.25, 엔비디아 마이너스 1.36, 브로드컴 마이너스 1.45, B2가 마이너스 2.09, 팔란티어 마이너스 2.76, MU가 마이너스 3.79, AMD가 10.62%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발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미국 증시 분위기가 싱숭생숭한데요. 그 이유는 다음 주에 있을 미국 대선 때문이죠. 미국 대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만약에 결과가 발표되고 나서 한쪽에서 승복을 바로 하면 좋은데 또 굉장히 좀 질질 끌 가능성도 있잖아요. 따라서 여러 가지 불확실성 때문에 미국 증시가 약간 혼란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면요. 늘 그래왔듯이 이거는 줍줍기회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차트 전문가가 엔비디아를 예시로 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매매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미국 증시의 향후 방향에 대한 불확실성이 가득하다. 하지만 대선이 끝나고 며칠이 지나면 우리의 관심은 11월 7일에 있을 다음 연방준비제도 회의로 빠르게 옮겨갈 것이고 그때쯤 되면 이번 대선도 또 하나의 선거일 뿐이며 혁신 선도 국가로서의 미국의 입지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불확실성은 오히려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 따라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우리는 저가 매수 기회로 삼아야 된다. 같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회는 어디에 있을까요? 선거를 앞둔 9월 말부터 시작된 높은 변동성 수준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 포트폴리오 주식 노출도가 낮은 포지션에서 하락을 기다리는 투자자들이 이번에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요, 현금 비중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면 모아놓은 현금을 이용해서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한 거죠. S&P 500이 9월 18일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9월 18일 날 전고점을 뚫고 나가죠.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게 9월 18일이었고요. 그때 CBOB 변동성 지수, 우리가 공포지수라고 부르는 빅스죠. 이 빅스는요, S&P 500과 반비례 관계로 거래가 된다. 자, 여기 보시면 사상 최고치를 뚫고 나갈 때 빅스는 뚝 떨어졌습니다. 따라서 지금 S&P 500이 올라가면 빅스는 떨어지고 반면에 S&P 500이 이렇게 하락하면요, 빅스는 치솟죠.
반대로 움직인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설명되고 있는데요. S&P 500 지수가 하락하면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풋옵션 보호 매수에 나서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풋, 콜 모두 옵션 가격의 전반적인 수준이 상승한다. 우리가 빅스라고 부르는 변동성 지수는요, 앞으로 향후 한 달 동안, 30일 동안 과연 변동성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측정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변동성을 측정하는 방법은 옵션 가격, 즉 풋 옵션이 얼마나 많이 가격이 올라가는가, 이걸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빅스와 S&P 500의 역관계가 형성이 되고요. 공포는 탐욕보다 훨씬 더 강한 감정이기 때문에 동일한 역관계는 상승 시에는 작동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 얘기는요,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질 때 빅스는 확 올라가잖아요. 근데 주가가 막 올라갈 때는 그렇게 생각보다 빅스가 많이 움직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시장이 최고치를 경신할 때 콜옵션 수요도 증가하면서 옵션 가격이 상승하지만 하락할 때 정도는 아니다라고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빅스는 19에서 23 구간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죠. 그리고 이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주식시장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다. 지금 현재 주식시장은 계속해서 달리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주가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빅스가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역관계가 조금 깨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변동성 수준이 높다는 것은요,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높다는 뜻이며, 이는 사람들이 보호 매수를 하기 때문에 옵션 프리미엄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금 미국 증시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데 빅스가 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따라서 주식 포지션을 축적하려는 경우 이런 상황을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 지금은 저가 매수 기회가 찾아오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자, 투자자들이 가장 큰 포모라는 것은요, fear of missing out이죠. 남들이 다 파티에 가는데 나 혼자 파티에 초대를 못 받으면 어떡하나, 이렇게 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게 포모거든요. 놓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주식은 바로 엔비디아다. 남들은 다 엔비디아가 지금 가지고 막 5배, 6배 올랐다 그러는데 혼자 엔비디아를 가지고 있지 못하면요, 굉장히 불안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죠. 엔비디아는 강한 상승 추세에 있으며 자체적으로 중간 범위의 변동성 수준을 보이고 있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는요, 11월 20일입니다. 그 얘기는요, 대선이 끝나고 그리고 다음 연준의 이벤트가 끝난 다음에 실적 발표가 있잖아요. 그 얘기는 실적 발표 전까지는 변동성 수준이 지금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진단이 가능합니다. 반면 다른 모든 매그니피센트 7 종목은요, 선거 전에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므로 대부분 이번 주에 발표하죠. 따라서 이 종목들은요, IV 크러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IV 크러쉬는 뭐냐면요, Implied Volatility Crush의 약자인데요. 굉장히 높았던 변동성이 갑자기 뚝 떨어지면서 실적이 좋아도 주가가 하락하는 경향을 만들어내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애플, 메타 등의 메가테크 기업은요, 어닝 결과와 관계없이 실적 발표 다음 날 주가가 하락할 것이며, 이는 이 트레이딩 목적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메가테크 기업의 주축기에는 이번 주에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하지만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조금 상황이 다르죠. 왜냐면 대선이 끝나고 나서, 그리고 연준의 FOMC 미팅이 끝나고 나서 어닝이 잡혀 있잖아요. 따라서 어닝 전에 주가가 이미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합니다. 엔비디아는 중간 범위의 변동성과 상승 추세 지지선이 바로 아래에 있다. 그 얘기는요, 대선 이후 시장이 하락하면 이 기회를 이용해서 엔비디아 포지션을 늘릴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마련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거죠. 일봉 차트를 보면 파란색 점선 수세선이 교차하면서 123달러 부근에서 지지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바로 이 그림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삼각 수렴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삼각 수렴이 만나는 부근이 바로 123달러라고 합니다. 따라서 삼각 수렴에서 떨어질 리가 없다,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물론 삼각 수렴이 이렇게 고점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저점이 계속해서 올라갈 때는요, 원래는 상승할 확률 50%, 떨어질 확률이 50%입니다. 하지만 이 차트 전문가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굉장히 강력한 모멘텀이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여기서 올라갈 것이다, 123달러가 뚫리지는 않을 것이다, 이러한 주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월 22일에 만기되는 엔비디아의 옵션을 보면 실적 발표 이후에 내재 변동성이 가장 높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선거와 연준 회의가 끝나면 우리는 하늘이 무너지지 않았으며 여전히 세계 최고의 혁신적이고 시장 가치를 창출하는 국가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면요, 우리 시장은 이전에 예정된 AI 기반의 혁신 붐으로 돌아갈 수 있으며 할인된 가격으로 매수한 엔비디아의 신규 포지션이 새로운 최고치를 기록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한동안 변동성이 극심해지면서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변동성을 이용을 해서 우리의 주식 자산을 늘릴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라 라는 조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는 굉장히 건강한 리포트 하나가 발표가 됐는데요. 바로 미국의 GDP 리포트입니다. GDP 리포트의 보고서 결론을 저는 이렇게 내리고 싶은데요. 우리는 꼭 미국 주식에 투자해야 된다. 이러한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죠. 미국 경제는 가계 구매가 가속화되고 연방정부가 국방 지출을 늘리면서 3분기에 견고한 속도로 확장됐습니다. 수요일에 발표된 정부의 초기 추정치에 따르면 이 얘기는요. GDP는 보통 2번 수정이 더 나오거든요. 3번에 걸쳐서 완결이 되죠. 따라서 이번에 발표된 3분기 GDP 보고서는 첫 번째 따라서 굉장히 변동성이 클 것이다. 여기에서 나중에 확정치랑은 약간 다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인플레이션 조정 국내 총생산, 우리가 그로스 도메스틱 프로덕트라고 부르는 GDP죠. 이 GDP가 전분기에 3% 상승한 후 이번에는 연율로 2.8% 속도로 증가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연율은 뭐냐면요. 곱하기 4를 한다는 거죠. 따라서 원래는 이제 작년하고 대비해야 되는데 작년하고 대비하지 않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3개월 동안 추정치를 계산을 하고요. 여기에 곱하기 4를 한다. 이런 식으로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어쨌든 2.8%는요, 전분기 3%보다는 조금 떨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가 아직까지 단단하다 이런 느낌을 주기에 충분한 거죠. 경제활동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소비자 지출은 무려 3.7%나 증가를 했고요. 그렇게 되면 2023년 초 이후에 가장 많이 증가한 셈입니다. 게다가 자동차, 가정용 가구, 레크레이션 용품 등 상품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증가가 이러한 가속화를 이끌었다. 따라서 자동차도 잘 팔리고 있고요. 산업 전반적으로 잘 나가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기업들이 돈을 벌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동시에 면밀히 관찰된 근원 인플레이션 지표, 우리가 코어 PCE라고 부르는 거죠. 코어 PCE가 3분기에 2.2% 상승하면서 연방준비제도의 목표와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목표는 2.0이잖아요. 따라서 조금만 더 떨어지면 이제 2%가 가능해졌다. 이런 느낌이 나오기 충분한 거죠. 자, 따라서 금상첨화입니다. 지금 이 그래프가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고 있는데요. 막대 그래프는 미국의 경제죠. GDP가 생각보다 굉장히 단단한 모습을 지키고 있잖아요. 리세션이 나올 것이다. 뭐 이러한 전망이 있었는데 리세션의 느낌이 전혀 나지 않고 있죠. 따라서 경제가 탄탄하고요. 두 번째로 경제만 좋을 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은 이렇게 뚝 떨어지고 있잖아요. 따라서 정말 두 가지의 완벽한 컨비네이션이 어제 리포트를 통해서 발표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인플레이션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경제는 계속해서 단단하다면 연준 입장에서는요. 금리를 추가적으로 내릴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예측이 가능한 거죠. 연준이 수십 년 만에 시행했던 가장 긴축적인 통화정책 프로그램이 완화되기 시작하면서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의 성적표는 내수의 견고한 모멘텀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해설이 가능합니다. 하이프리퀀시 이코노믹스의 경제학자인 칼 와인버그와 루빌라 파루키 이렇게 두 명의 전문가는요. 이 그림에는 잘못된 것이 거의 없다. 이번에 보고서가 완벽하다는 얘기죠. 적당한 속도로 금리를 꾸준히 정상화하는 것만이 경제에 필요한 것이며 그 이상은 필요하지 않다. 연준 입장에서는요. 걱정 없이 계속해서 금리를 뚝뚝 떨어뜨리면 된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수요일에는 10월 민간 부분의 고용이 강세를 보였다는 별도의 ADP 연구소 보고서도 발표가 됐습니다. ADP 연구소 보고서는요. 고용 보고서 나오기 전에 한 이틀 전, 하루 전에 발표되는 별도의 보고서인데요. 이 보고서는 민간 부분만 추종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민간 기업들이 고용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3분기 GDP는 변동성이 커다란 무역 수치로 인해 제약을 받았는데요. 그 얘기는 뭐냐면 순수출이 0.56%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부도 노동자들이 파업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우려 때문에 소매업자들이 소비재 수입을 늘렸다. 이 얘기는요. GDP를 계산할 때 수출은 더하고 수입은 빼거든요. 수입이 올라갔기 때문에 GDP가 생각보다 약간 떨어질 수 있었다. 그 얘기는요. 만약에 이러한 이슈가 없었다면 GDP가 더 좋을 수도 있었다.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다음은 최종 판매입니다. 최종 판매는요, 근본적으로 성장 추세의 척도라고 합니다. 경제학자들이 경제를 진단할 때 가장 선호하는 지표인데요. 계산법은 간단합니다. 소비자 지출과 기업의 투자를 결합해서 산출한다고 하고요. 국내 개인 구매자의 최종 판매는 올해 가장 많은 3.2% 증가했다. 따라서 3분기 GDP 리포트는 너무나 건강하다라고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죠. 자, 그리고 고무적인 부분은요. 컴퓨터 및 주변 기기에 대한 지출이 2020년 이후 가장 많은
주가는 32.7%나 증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의 지속적인 호황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계속해서 인공지능 수혜주에 투자해도 좋겠다. 왜냐하면 32.7%나 지금 증가한 지출을 보이고 있다. 굉장히 고무적이죠. 이 수치는 연준이 다음 주 회의를 포함하여 향후 분기에도 금리 인하를 계속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가능하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는 탄탄하고 인플레이션은 떨어지고 있잖아요. 따라서 금리 인하가 계속해서 이어나갈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GDP는 2.7% 증가했는데요. 이건 앞에서 살펴봤던 연율이 아니죠. 작년하고 직접 비교한 거고요. 2.7% 증가하면서 6분기 연속으로 2.5% 이상을 유지했다. 그리고 이렇게 6분기 연속으로 2.5% 이상을 유지한 것은요, 2006년 이후에 가장 긴 기간의 견고한 성장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지금 미국 경제가 얼마나 탄탄한지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한 거죠. 자, 그런데 문제도 하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소득에서 기업의 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역사적 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요, 성장이 고르게 분배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기업들만 부자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즉 경제에서 창출되는 돈의 상당 부분이 근로자의 임금보다는 기업의 이윤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요, 우리 모두는 근로자 아니면 투자자잖아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의 부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임금이 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다. 근로소득만은 더 이상 살 수 없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점점 더 금융소득의 중요성이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따라서 미중과 함께 해주시는 미국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기분 좋은 소식이 될 수도 있으나 여러분들의 근로소득은 앞으로도 많이 올라갈 가능성은 높다. 점점 더 투자의 비중을 늘려야 된다. 이러한 식으로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어닝 결과로 넘어갑니다. 어제는 메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닝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두 기업 모두 어닝 결과가 나오고 나서 주가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들 기업의 어닝 결과는 어땠고 주가가 떨어지는 이유는 뭔지 진단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타입니다. 메타의 어닝을 보시면요, 3분기 갭 EPS가 6.03달러를 만들어냈고요. 시장의 전망치에 비해서는 74센트를 추가적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굉장히 좋은 실적이죠. 자, 매출을 보시면 40.59 빌리언인데요. 작년 대비 성장률은 거의 19% 가까이 되고요. 시장의 전망치에 비해서 2억 8천만 달러를 추가적으로 만들어냈습니다. 따라서 어닝 결과만 보면요, 이보다 더 좋을 순 없죠. 메타의 규모를 생각할 때 매출이 19% 가까이 올라간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성장률이고요. 더욱이 지금 어닝의 성장률도 굉장히 좋았다. 시장의 기대치를 무려 74센트나 추가적으로 만들어냈다. 따라서 굉장히 좋은 어닝 결과 발표됐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조금 자세한 내용을 P&L을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위쪽이 매출이죠. 매출이 작년 대비 19% 올라갔고요. 그 아래를 보시면 Income from Operation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영업이익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영업이익은 26%나 올라갔습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메타의 규모를 봤을 때 이익이 26% 올라갔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요, 영업 마진이 있는데 영업 마진이 작년에는 40%도 대단한 거죠. 근데 이게 무려 43%로 올라갔습니다. 100만 원을 벌면요, 100만 원 중에 43%가 영업이익으로 남는 거잖아요. 따라서 무시무시한 마진을 보여주는 대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넷 인컴이 나옵니다. 순이익이죠. 순이익 역시도 작년 대비 무려 35%나 급등하면서 굉장한 추세를 만들어냈다. 완벽한 어닝 보고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밑에 EPS가 있습니다. EPS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earning per share잖아요. 따라서 이 net income이라는 것을 발행되어 있는 주식의 개수로 나누는 겁니다. 따라서 net income이 만약에 35% 올라갔으면 EPS 역시도 35% 올라가는 게 맞죠. 근데 지금 37% 성장했잖아요. 그 얘기는 주식의 개수가 줄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분모가 줄어들기 때문에 35에서 37로 올라갈 수 있었다. 이렇게 계산이 가능하거든요. 조금 있다가 이 내용은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밖에 발표된 운영 및 기타 재무의 하이라이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패밀리 1일 활성 사용자 수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패밀리라는 것은요, 메타 플랫폼주가 가지고 있는 모든 플랫폼을 얘기하는 거죠. 페이스북, 인스타, 왓츠앱도 있고요. 최근에 더해진 트레드도 있죠. 따라서 네 가지를 다 합쳐서 지금 현재 DAP라는 것은 데일리 액티브 피플입니다. 매일매일 한 번쯤은 들어와서 메타의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자, 수치를 보시면요, 무시무시합니다. 32억 9천만 명인데요. 그렇게 되면 전년 동기 대비 5%나 증가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애널리스트의 예상치는 33억 1천만 명이죠. 따라서 전망치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요, 이러한 엄청난 숫자가 5% 추가적으로 올라간다는 것도 대단하고요. 그리고 32억 9천만 명이면요, 지금 현재 전 세계 인구가 82억 명이 되지 않거든요. 따라서 전 세계 인구의 40%가 이용하는 것이 메타 플랫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광고 노출수인데요, 영어로는 AD 임프레션이라고 부르죠. 전체 앱 제품군에서 전달된 광고의 노출수는 전년 대비 7% 증가했습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죠. 광고당 평균 가격, 에버리지 프라이스 퍼 애드는요, 전년 대비 무려 11%나 증가하면서 가격이 굉장히 많이 상향 조정됐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매출은 전년 대비 19%나 증가한 405억 9천만 달러를 찍었고요. 만약에 고정 통화 기준, 이 얘기는 환율의 변동이 없었다면 성장률이 무려 20%였다. 이렇게 계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본 환원 프로그램, 이게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자본 환원 프로그램 첫 번째는 자사주 매입인데요. 88억 6천만 달러를 자사주 매입에 사용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까 순이익보다 EPS의 성장률이 더 높았죠. 따라서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발행되어 있는 주식의 개수를 줄였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총 배당금은 지금 12억 6천만 달러를 사용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현금입니다. 현금의 규모가 709억 9천만 달러인데요. 장기 부채는 288억이죠. 따라서 지금 부채가 있긴 한데 이 부채는요, 가지고 있는 현금에 비해서 굉장히 작습니다. 원하면 언제든지 장기 부채를 그냥 갚아버릴 수 있다. 이러한 튼튼한 재무제표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직원 수는 작년 대비 9% 증가했다. 따라서 사람을 많이 뽑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 가이던스인데요. 이 가이던스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분기의 총 매출 가이던스는 좋았습니다. 2024년 4분기 총 매출은 450억에서 480억 달러의 범위가 될 것이다. 이렇게 가이던스가 나왔는데요. 시장의 컨센서스는 403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따라서 컨센서스보다 훨씬 더 우월한 가이던스가 발표가 된 거죠. 따라서 이거 역시도 주가가 떨어질 이유가 되지는 못하죠. 자, 하지만 2024년 연간 총 비용은요, 960억 달러에서 980억 달러의 범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나와 있고요. 이는 이전 범위인 960에서 990억 달러에서 상향 조정된 수치입니다. 따라서 예전보다 돈을 더 많이 쓸 거다. 이렇게 지금 비용이 올라갈 것을 얘기를 한 거죠. 특히 메타버스를 연구하고 있는 리얼리티 랩 같은 경우는 지속적인 제품 개발 노력과 생태계 확장을 위한 투자로 인해서 2024년 영업 손실이 전년 대비 의미 있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한다. 따라서 리얼리티 랩은 지금 현재 적자인데요. 이 적자 폭이 오히려 커진다. 이렇게 부정적인 내용을 발표한 거죠. 2024년 전체 자본 지출은 카펙스라고 부르는 겁니다. 미래를 위해서 사용하는 투자하는 금액인데요. 이 카펙스가 이전 범위는 370에서 440억 달러였거든요. 근데 이거 갖고 안 되겠다. 우리 380에서 400억 달러는 써야겠다. 지금 범위가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2025년에도 계속해서 상당한 자본 지출 증가가 예상된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많이 쓰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2024년 자본 지출의 후반기 가중치와 함께 확장된 인프라의 감가상각 그리고 운영 비용의 높은 증가를 인식함에 따라 내년에는요, 인프라 비용 증가가 크게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자, 이게 결정적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올해 자본 지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카펙스라는 것은 원래 P&L에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카펙스를 통해서 굉장히 좀 커다란 기계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자본을 운영하게 되면요, 이 자본이 나중에는 감가상각으로 비용으로 빠지게 되거든요. 따라서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마련이 되는 거죠. 올해는 자본 지출을 많이 늘렸다. 하지만 이 자본 지출이 내년부터는 감가상각으로 운영 비용으로 포함이 되면서 아무래도 마진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전망이 제시됐습니다. 자,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요, 메타의 어닝은 완벽했습니다. 지금 가이던스도 괜찮았고요. 그리고 이번 분기의 실적도 엄청났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좋은 성장을 계속해서 이어날 가능성도 있지만 문제는 운용 비용 그리고 카펙스가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다. 따라서 미래에는 마진이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러한 메시지가 전달되면서 주가가 하향 조정되고 있다. 이러한 식으로 마무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이크로소프트로 넘어갑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요, 어제 어닝 보고서를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닝 콜을 하고 나서 주가가 떨어졌거든요. 따라서 보고서는 괜찮았는데 어닝 콜에서 이상한 얘기가 나왔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일단 어닝 하이라이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기업에 따라서 분기는 다 다르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번에 마감된 9월 달을 1분기라고 부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분기의 갭 EPS는 3.3이 나왔고요. 시장의 전망치를 19센트 초과했습니다. 매출은 65.59 빌리언, 따라서 작년 대비 성장률은 16.1%고요. 시장의 전망치에 비해서 10억 달러 이상을 추가적으로 만들어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메타는 지금 거의 20% 가까이 성장했기 때문에 그거에 미치진 못하죠. 19% 성장한 메타에 비해서는 성장률이 둔화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로소프트의 규모를 생각하면 16.1% 성장은 엄청난 것이다, 칭찬을 받을 만하죠. 자, 이번에는요, 분야별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의 비즈니스는 크게 세 가지로 카테고리가 정리가 됩니다. 첫 번째는 프로덕티비티 앤 비즈니스 프로세스고요. 두 번째는 인텔리전트 클라우드, 그리고 마지막으로 퍼스널 컴퓨팅이 나오는데요. 자, 여기 안에 뭐가 들어가는지 보는 방법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죠. 첫 번째, 프로덕티비티는 생산성이란 뜻이고요. 그 밑에 보시면 비즈니스의 프로세스가 나오잖아요. 따라서 이거는 기업들하고 관계된 것이다. 기업하면 생각나는 게 마이크로소프트의 365잖아요. 생산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소프트웨어 365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링크인이 있잖아요. 링크인은 기업들이 직원을 뽑기 위해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죠. 따라서 이러한 것들이 지금 프로덕티비티 그리고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인텔리전트 클라우드는 쉽죠. 여기 클라우드가 대부분이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more personal computing. 퍼스널 컴퓨팅을 우리가 줄여서 PC라고 부르죠. 그리고 PC가 하나 판매될 때마다 자동적으로 판매되는 게 있죠. 그게 바로 윈도우잖아요. 따라서 윈도우가 여기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 PC를 통해서 우리가 게임을 많이 하죠. 따라서 엑스박스가 여기 들어간다. 그리고 PC를 통해서 검색도 하잖아요. 검색이라든지 광고, 이러한 매출이 여기에 잡힌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프로덕티비티 앤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보시면요, 작년 대비 성장률이 12%입니다. 그리고 비중은 가장 높죠. 28.3 빌리언을 만들어냈고요. 두 번째로 비중이 높은 매출은 인텔리전트 클라우드가 24.1 빌리언입니다. 그리고 작년 대비 성장률은 20%가 나와 있고요. 마지막으로 PC 쪽에서 13.2 빌리언, 그리고 성장률은 17%로 굉장히 높은 편인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작년에는 엑스박스가 없었죠. 따라서 엑스박스가 추가되면서 매출이 많이 증가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는 그로스 마진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총이익이라고 부르는 거죠. 총이익은 45.5인데요. 그렇게 되면 전체 매출에서 그로스 마진이 69%,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작년 대비 성장률은 13%이기 때문에 매출의 성장률보다는 약간 떨어지죠. 자, 오퍼레이팅 인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0.6 빌리언을 만들어내면서 오퍼레이션 인컴 퍼센티지는 굉장히 높죠. 따라서 영업이익 마진이 47%라는 엄청난 퍼센티지가 나오고 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칭찬해 줄 만하고요. 작년 대비 성장률은 14%, 따라서 매출 성장률보다는 약간 떨어집니다. 자, 그리고 넷인컴을 보시면요, 24.7, 그리고 성장률은 11%죠. 따라서 매출의 성장률보다는 이익의 성장률이 오히려 떨어지는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주가가 떨어지는데 한몫했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밑으로 내려가서 추가적으로 보시면요, 마이크로소프트는 2025년 회계년도 1분기에 배당금 그리고 자사주 환매의 형태로 주주에게 90억 달러를 환급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경영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업팀과 파트너의 강력한 실행으로 전년 대비 22% 증가한 389억 달러의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의 매출로 회계연도를 탄탄하게 시작했다. 자, 따라서 지난 분기에 클라우드 매출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마이크로소프트는 어닝콜에서 무슨 얘기를 했길래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지 이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영진은 수요일 1분기 실적 발표 이후 어닝콜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애저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의 매출이 12월 분기에는 다음 분기죠. 31%에서 32%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문제는 애저 매출이 지난 분기 9월 분기에는 34%나 늘었다는 겁니다.
아까 클라우드는 22% 늘었는데요. 그거는 이제 클라우드 전체를 얘기하는 거고요. 애저 매출만 뛰면 34%라는 굉장히 높은 성장률을 유지했던 거죠. 그리고 이는 전분기에는 35였기 때문에 전분기에 비해서 약간 떨어진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다음 분기에는 34에서 31로 또 한 번 떨어진다. 따라서 가면 갈수록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다. 이런 느낌을 주기에 충분한 거죠. 이 우울한 전망은 1분기 매출이 16% 작년 대비 증가했던 656억 달러, 그리고 이익은 주당 3.3달러로 증가하면서 예상치를 상회했다는 긍정적인 보고서에 이어 나온 것이다. 따라서 보고서가 나온 다음에는 주가가 올라가고 있었는데 어닝콜이 발표된 이후에 주가가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애널리스트와의 어닝콜에서 최고 재무 책임자 에이미 후드는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인공지능을 추진하기 위해 기대하고 있었던 일부 데이터 센터 용량이 현실화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얘기는요, 지금 GPU가 더 필요한데 받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로 인해서 12월에 끝나는 이번 분기 동안 애저 비즈니스의 매출 성장이 제한될 것이다. 따라서 지금 애저의 성장이 둔화되는 이유는요, 사실상 비즈니스가 없어서가 아니라요, GPU가 없어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이 부분은 엔비디아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아직도 마이크로소프트가 GPU를 더 필요로 하는데 아직 받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거든요. 에이미 후드는 인터뷰에서 우리는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 균형 잡힌 위치를 확보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연장 거래에서 4% 가까이 주가가 하락하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기사는요. 한때는 미준 탑픽의 최고의 자리를 유지했던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관련된 대형 악재입니다. 어제 슈퍼마이크로의 주가가 32%나 폭락을 했는데요. 그 이유가 뭔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서버 제조업체 슈퍼마이크로의 회계감사법인, 오디터라고 부르죠. 회계감사법인이 사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날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의 주가는 거의 33%나 급락을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슈퍼마이크로는요, 10월 24일 언스트 앤 영이라는 회계법인이 이사회 감사위원회 위원들에게 사임서를 보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회사는 언스트 앤 영의 결정이 최종적인 것을 인정한다. 하지만 특별위원회가 아직 검토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얻지 못했고 검토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의 독립 등록 공인회계법인으로서의 언스트 앤 영의 사임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언스트 앤 영이 제기한 우려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특별위원회가 검토가 끝난 후 특별위원회에 권고하는 시정 또는 기타 조치를 신중하게 고려할 것이다. 이렇게 성명을 발표했고요. 하지만 슈퍼마이크로는요, 후임 독립 등록 공인 회계 범인을 찾기 시작했다. 따라서 사실상 언스트 앤 영은 떠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좀 정리해보면요. 슈퍼마이크로의 재무제표에 대한 우려는 처음에 8월 말에 힌더버그 리서치라는 투자기관에서 슈퍼마이크로 주식에 대한 공매도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그때 이제 시작이 된 거죠. 하루 뒤에 슈퍼마이크로는요, 연례 10K 신고를 연기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결정적이었죠. 왜냐면 공매도 리포트의 내용이 사실이다. 이렇게 인정한 셈이잖아요. 공매도 리포트에서 여러 가지 회계에 대해서 부정이 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했는데 그런 보고서가 나오자마자 우리는 연례 10K 신고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발표했기 때문에 주가가 급락하는 계기가 마련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슈퍼마이크로는요, 2024년 회계연도에는 큰 변화가 없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밝혔고요. CEO 찰스 리앙 역시도 9월 달에 회사의 고객 그리고 파트너한테 편지를 써서요, 공매도 보고서나 연례 보고서 지연이 그들에게 영향 미치지 않으니까 주식 팔지 말라. 이렇게 지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같은 달 법무부는 회사에 대해서 조사를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따라서 아직까지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의 주식을 지키고 있는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일말의 희망이 있었는데 이 희망이 무너진 거죠. 왜냐하면 회계법인이 사임을 했다는 것은요, 우리가 지금 이 회사랑 같이 일하기 싫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회계장부가 엉망이다. 이러한 결론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대목에서 제가 잠깐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제가 작년 9월 달부터 강추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미준 멤버분들 그리고 미준 구독자분들께서 투자를 진행하셨던 이런 종목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주식을 들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비슷한 질문을 올려주신 분의 글을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미413n이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멤버분이고요. 미주님이 매도하시며 올리신 영상 다 봤고 저도 그러고 싶었지만 워낙 늦게 들어가서 팔기에는 손해가 컸거든요. 정말 속상하네요. 이런 이유로 상장 폐지가 된 비슷한 사례 같은 것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자, 제가 답변을 올린 걸 좀 읽어드리면요. 슈퍼마이크로 관련해서 현재 상황을 좀 정리해 봤습니다. 향후 일정을 보시면요. 11월 16일까지 회사가 나스닥에 규정 준수 계획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계획이 승인되면요. 최대 180일이 주어지는데요. 그렇게 되면 2025년 2월 25일까지 규정 준수를 위한 시간이 주어지는 셈이죠. 자, 세 가지의 시나리오가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요. 회사가 계획을 제출하고 나서 승인을 받는 경우인데요. 그렇게 되면 상장 유지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죠. 자, 두 번째는 계획이 거부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나스닥 천물 패널에 항소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시간이 조금 더 걸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모든 노력이 만약에 실패하게 되면요. 최종적으로 상장 폐지 위험도 충분히 있긴 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상황은 회사의 재무보고 프로세스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잖아요.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주가 변동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도 주가가 폭락했지만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투자자들은 그래서 회사의 향후 공시 내용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앞으로도 만약에 추가적인 정보가 업데이트되면요. 멤버십 컨텐츠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짧게나마 전달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번에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의 경우를 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부분은요. 한번 모멘텀이 떨어지게 되면 그 주식을 계속해서 들고 있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존버라고 부르잖아요. 이 존버라는 것은 언젠간 다시 올라가겠지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건데요. 제가 볼 때 존버라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투자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가끔씩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내가 들고 있는 이 주식이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데 지금이라도 파는 게 나을까요? 이렇게 질문하시는데요. 제가 볼 때 이 매매의 기준은 단 하나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가 추가적인 투자 자금이 들어왔는데 지금 이 주식을 살 의향이 있는가? 따라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요. 지금 살 의향이 있으면 계속해서 들고 있으면 되죠. 근데 만약에 지금 새로운 투자 자금이 생겼을 때 이 주식을 살 생각이 없다. 그러면 주가가 많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이라도 손절을 하는 것이 오히려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10월 31일 오늘의 빅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10월의 마지막 방송 함께 해줘서 감사합니다. 오늘 역시도 소중한 미존 올인원 멤버분이 남겨주신 후기를 읽으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엘리툴이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주식을 미준으로 시작한 48세 아줌마입니다. 저는 주식은 도박과 같다 생각해서 위험한 일은 보지도 말자 주의였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미주님 채널을 소개받고 그냥 무심코 듣기 시작했는데 정감 있고 진솔하면서도 이성적인 미주님 방송에 푹 빠져서 좀 더 궁금해져서 멤버십을 가입했습니다. 뭔가 제 돈을 넣으면 더 열심히 할 것 같아서였어요. 그런데 정말이지 처음 1, 2주 정도는 많은 정보에 이해 안 되는 점도 많아 괜히 들었나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 이걸 또 매일 저녁 유튜브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시니 유튜브와 멤버십은 찰떡궁합이다 라고 생각이 들 만큼 꼭 같이 해야 완전체가 되는 느낌이었어요. 게다가 프라이빗한 매수 매도 정보, 특별 강의 등 하나같이 도움이 안 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죽을 때까지 매년 가입해야 하는 커뮤니티가 되었어요. 낮엔 돈 벌고 퇴근해서 밤에도 드라마보다 재미있는 미주님 유튜브와 멤버십으로 돈 벌고 진정한 자본주의 시대 경제인이 된 것 같아 뿌듯합니다. 왜 나이 50이 다 되어서야 주식을 알게 되었는지 한탄스럽기만 합니다. 자식들과 맏편에게도 PR 중인데 혹시 가족 계정이나 부부 계정 멤버십 할인 하나 만들어주세요. 앞으로도 늘 건강하시고 계속 좋은 저희들의 길잡이가 되어주세요.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